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5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항상 뉴스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향자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우리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나무위키에 우리 양 최고위원 기록이 있는데 굉장히 길더구만요. 읽어보니까 네. 스토리고 어떤 거는 뭐 이게 물론 책을 썼었겠지만은 드라마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이야기거리를 많이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 한국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광주 여상을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저 상무까지 올라가시고 최초의 여성 임원도 하시고, 그 분야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반도체 분야이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게 2016년이죠. 네,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도 하시고 낙선도 하시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로 출마하셔가지고 약 40% 득표도 하신 분인데, 자, 이야기를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할까요? 편안하게 예.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 1985년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1983년 12월에 예. 이병철 회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오, 예. 그 인터뷰는 어떻게 성사가 됐느냐 하면은 월간조선 1984년 1월호에 싣기 위해서 그때 조선일보 주필을 하시던 유명한 제 작가시기도 하죠. 선우희 선생을 모시고 가서 아, 예. 네. 신라호텔 꼭대기에 있는 데서 6시간을 인터뷰를 했어요. 야. 이병철 회장은 언론 인터뷰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뭐가 맞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스토리가 많은 분들은 다르더라고. 그런데 그걸 제가 녹음을 해가서 제가 또 이렇게 귀에 꽂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12시간 정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이병철 회장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게 그때 막 반도체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한 직후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왜 한국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느냐는 것을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던데, 네. 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그 2년 후에 삼성전자에 들어가셨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83년 2월 8일 동경선언을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2년 넘은 시간에 이제 85년 11월 25일에 저는 입사를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이제 연구원 보조. 근데 연구원 보조의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64K D램. 예, 예. 64K D램의 이제 테스트 모듈이라고 있어요. 지금 64K D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생산을 위해서 만드는 어떤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 테스트 제품, 거기에 그 테스트 모듈에 모듈이죠. 예, 테스트 모듈에 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림 그리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주어진 룰에 의해서 그리고 마치 저 건축 설계도가 나오면 설계도를 제대로 다시 한번 이 도면에 그려내는 일. 예, 이 건축이 어떤 모양이 될 것이고, 그럼 그걸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채워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레이아웃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기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어떤 지시대로 그리는 그런 작업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일도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야말로 연구원 보조의 일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복사. 이제 예. 일본 당시에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그
그 글로벌 톱 10에서 한 7개 정도 있었거든요. 네. 도시바, 소니, 미쓰비시, 샤프. NEC, 산요, 샤프, 뭐 파나소닉 해서 한 7개 정도가 이제 글로벌 탑 10에 7개 정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28 동경선언으로 일본에 계셔서 동경선을 했으니까 그 일본 기술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본에서 가져온 어떤 페이퍼들, 논문, 그다음에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당시에 그런 잡지들 그런 것들 이제 복사 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뭐 나무위키에서 보셨다 그러니까 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일본어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예, 예. 한자를 아시니까, 그죠? 아니, 이제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배우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한자를 공부하셨으니까. 한자도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공부하고 들어왔던 게 저에게는 원띵이라는 책 아시죠? 원띵. 그 원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냥 복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0.5mm 이 작은 갖는 펜으로 그 히라가나는 한글로 가다카나는 영어로 해서 그 논문을 번역을 하면 그 밑에다가 다 깨알같이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줬습니다. 연구원들한테. 이야.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12월 5일 제가 임원으로 발탁이 됐죠. 그럼 삼성전자에 쭉 계신 게 한 30년 2개월 있었습니다. 이야, 오래 계셨네. 네. 30년. 네.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생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임형규라는 분이 상관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알아주고 밀어주고 네. 했다고 돼 있던데. 그 처음에 들어갔더니 작은 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퀘어 피롬이라고 이제 EEP롬이라고 지금의 그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전신인 제품을 이제 그분이 담당하게 됐고 그 안에 6분의 이제 연구원들이 함께 일을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연구원 보조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저의 보스, 저의 이제 상사. 근데 당시에는 차장이었습니다. 당시 차장이었고 저는 연구원 보조였고. 근데 그분이 지금 40년째 저의 멘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임명규 선생은 삼성전자에서도 그 기술 부분에서 사장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서울대 학부 마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시고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오셨는데 회사에서 보내준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는 아마 1호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종 1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대재, 황창규, 권오연 이런 분들은 해외 유학파예요. 유학을 먼저 가고 회사에서 이제 영입을 한 케이스고 이분은 회사에 이제 석사 마치고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부천에서 일을 하시다가 회사에서 이제 그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해외로 보내는 그 프로그램이 아마 첫 번째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서 차장으로 돌아오셨죠. 그러고 이제 사장도 되게 일찍 되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장을 10년 하시고 최태원 회장의 삼고 철회로 SK 하이닉스로 가셔가지고 SK 하이닉스로는 못 가시니까 SK 아마 텔레콤에 그때 이제 적은 두시고 스펙스쿠스 이사회 의장을 하시면서 이제 3년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다 잡아 주셨죠. 가셔가지고 이제 방향이라든지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그래서 지금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같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다라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멋진 말씀. 네, 그때 저는 그분의 이제 40년 동안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통찰과 해안을 네, 저는 이병철 회장님과 이건희 회장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은 에피소드가 있긴 하나 이건희 회장님과 저는 이명규 회장님으로부터의 영향이 그렇겠죠. 훨씬 컸던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바닥부터 입문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입체적으로 하시는데 더구나 정치를 하시니까 이 어려운 반도체 이야기를 쉽게 또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정치권에 이제 저 같은 반도체를 업으로 30년을 했던 사람은 없죠. 없죠.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뭐 덜어 있을 수도 있으나 반도체를 공부하고 일을 했던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 반도체 기사가 딱 나오면은 우선 영어 아주 특수한 전문 이야기 막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뭔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은 이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스위치를 끄면 불이 나가죠. 그렇죠.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죠.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룸 템퍼리처, 그러니까 실온에서는 그냥 부도체예요. 부도체입니까? 네, 부도체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예. 부도체는 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렇죠. 전기가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우리 주기율표 다 외우셨죠. 네. 주기율표 거기에 이제 이 실리콘 아니 그 반도체 영역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 예. 영역. 이쪽은 도체, 부도체, 부도체, 이게 이제 반도체, 반도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부도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물질의 성질이 부도체에서 도체로 갈 수 있는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예, 뭐 예, 이런 예. 빛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순물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게 가해지면 이 플러스 전자하고 마이너스 전자가 이 갭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가 이 반도체 영역은 낮아요. 예. 밴드 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빛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이게 전류를 흐르게 되는 흘릴 수 있는 소자로 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부도체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도체를 만들 수 있는 외부에 더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러블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류를 많이 통하게도 할 수 있고 적게 통하게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0과 1로 이제 구분해서 저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0과 1을 분명하게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0을 1로 만들고 1을 0으로 만들어서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 영역의 물질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반도체로 반도체가 우리는 이제 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든 무어 박사 아시죠? 예. 고든 무어 박사가 93세 일기로 2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65년도에 무의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무의 법칙이 그러니까 1년, 2년 적어도 2년 안에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덴시티가 있습니다. 뭐죠 이게? 덴시티 밀도. 네, 덴시티. 그다음에 이제 속도. 그다음에 전류. 네, 용량이죠 용량. 덴시티가 용량. 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당시에 무어의 박사는 반도체의 용량이 2년마다 2배씩 좋아진다. 이제 평균으로 하면 1년 6개월마다예요. 2배입니까? 아니면 제곱입니까? 2배. 2배씩. 네, 2배씩 좋아진다. 그러니까 1기가가 2기가 되고, 예. 2년 지나면 4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또 3년 지나면 8기가 되고, 16기가 되고, 32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배씩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65년도에 무의 법칙을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근데 이 트랜지스타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강대국이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했다. 그게 뭐냐면 전자, 통신, 위성, 그 다음에 가스. 그러니까 헬륨을 지금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이는 세계를 앞서갔었죠. 예를 들면 디자인, 건축, 기계, 조선. 뭐 이런 이제 보이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못 따라가죠. 근데 중국이 이제 AI 시대에 그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 잠깐 옆으로 갔는데 요 무의 법칙이 지금까지도 워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65년도에 무의 법칙을 얘기했던 그 법칙이 77년도에 드디어 이 PC 혁명의 시대를 열어요. 반도체가 PC 혁명의 시대 77년도에 그게 인터넷과 합쳐지죠.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PC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원동력이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나노 기술이거든요. 예. 나노 기술. 나노 기술. 네, 나노 기술이 여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도체가 여는 세상이에요. 이 AI도 77년도였죠. 92년도에. 근데 이 반도체가 1년 내지 2년에 2배씩 좋아지는 그게 새로운 이 혁명의 시대가 열린 걸 보면 15년마다 1000배가 좋아지는 시점이었어요. 15년마다 1000배가 좋아지는 시점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예, 예. 77년에 PC의 혁명의 시대가 열리더니 플러스 15년 92년도죠. 이때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또 1000배가 좋아진 거예요. 예. 그리고 2007년도가 15년이죠. 또 1000배가 좋아진 겁니다. 15년마다. 이때 모바일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모바일. 예. 네, 스마트폰으로 맞아요. 모든 기술이 다 융합이 되죠. 모바일.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서는 어떤 산업이 이제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냐면 전자산업. 그렇죠. 네, 디지털 기술과 전자산업이 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산업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를 하죠.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모바일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이제 융합이 되고, 제가 2005년도에 실리콘밸리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그 반도체 관련 학회에 가니까 당시에 두 가지 아젠다였습니다. 두 가지가 디베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다이버전스냐 컨버전스냐, 기술이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전화기면 전화기, 카메라는 카메라 다 나눠질 거냐, 다이버전스가 될 거냐, 아니면 컨버전스가 될 거냐, 융합이 될 거냐. 근데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출장 갔던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한 팀은 다이버전스다, 한 팀은 컨버전스다 이랬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컨버전스의 산업으로 완전히 이제 재편이 됐죠. 그리고 15년이 언제입니까? 2022년도 아닙니까? AI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22년도에. 2020. 네. 그래서 15년마다 반도체가 여는 세상을 우리가 지배해 왔어요.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도. 삼성전자가 주도했다. 네. 한국이 주도했다. 한국이 주도했어요. 그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었고, 세계를 주도하고 표준을 만드는 그 반도체를 우리가 주도해야 돼요. 22년이 그렇다 그러면 15년이면 이제 37년도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열 거냐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무어 박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로운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젠슨 황이 얘기하는 황해 법칙이에요. 황해 법칙. 황해 법칙은 10년마다 1000배씩 좋아진다예요. 더 줄어들었네. 네. 그래서 32년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뭐냐? 결국은 피지컬 AI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레이 커즈와일이 그 싱귤레리티에서 얘기했던 특이점이 온다 해서 얘기했던 그 특이점이 32년도에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싱귤레리티. 네. 그러니까 인간 블랙홀 설명할 때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경계가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 시점. 무슨 세상이냐? 그래서 구글은 2005년도부터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Can Google Solve the Death예요.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45년도에 가능하다고 Can Google Solve the Death, 죽음을 Solve 해결할 the Death. Solve the Death. Solve the Death. 죽음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노 기술이 바이오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해결하는 그 시대가 32년도에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AI와 인간의 뇌가 합쳐지는 순간인데, 레이 커즈와일이 23년도에 책을 세컨 어디션을 24년도에 냈나요? 하면서 얘기가 45년도에 일어날 거라고 본인이 예측해서 특이점 연달을 썼는데 30년으로 당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매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앞으로는 10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술화를 하는 사람은 30년에서 32년 그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린다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가 열리면 이 반도체가 여는 세상 중에 이제 그 폭발적인 어떤 반도체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30년도에 필요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게 미국으로 나가면 반도체 우리 메모리 기술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10년 동안 제가 전 국토에 적어도 5개 광역별로 해서 반도체가 여는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은 우리가 반도체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AI,
그 다음에 모빌리티 안에도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드론, 뭐 스마트폰, 뭐 로봇 엄청나게 많은 어떤 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너지, 바이오, 배터리, 2차 전지, 거기에 디스플레이, 거기다가 커머스, 뱅킹,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그 컴포넌트도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여는 세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 바이오도 반도체와 결합이 되면 결국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일단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겠네. 그래서 레이 커즈웰이 본인이 하루에 150알씩 처음에는 알약을 먹으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150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AI가 아마 1등을 했을 겁니다.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AI. 우리나라가 만든 로봇입니까? 아니요, AI가 아마 일을 낸 것 같은데 이제 엠바고로 아직 그 보드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정치에서도 노동부재. 노동부재의 무슨 세상인데?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같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뷰는 10년 앞에가 있어요. 그렇죠. 이때는 10년 내서 15년 앞에가 있어서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으로라도 기획을 합니다. 그러고 일이 정해져요. 5년 후에,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지금의 일이 정해지는데 항상 포캐스팅은 1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재도 어떤 인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인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삼성에서는 늘 대학에다가 이렇게 프로바이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그게 단절이 돼버린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97년, 98년도에 대량 해고 사태가 있죠. IMF를 맞으면서. 외환위기 때. 그러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인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인재들을 이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삼성에서는 여성 인재, 그 다음에 외국인, 장애인,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제가 임원이 된 계기가 아마 그때 여성 인력이 소중하다라고 이건희 회장께서 얘기하시고 2013년도에 뭐 임원이 됐지만 실제로 2014년도부터 이제 임기는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2014이 사실은 여성 인력의 새로운 지평이 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4명이 됐어요, 그때. 그룹 전체에서. 저는 이제 여성 출신으로 최초에 이제 임원이 됐고. 그런 상황이 있는